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정원의 시발단 지원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나선 건 시발단 운영자였던 윤종원 목사와 국정원 직원 간의 통화 내역이 확보되면서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서 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 활동과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시발단의 불법 선거 운동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는 시발단의 사무실 운영자금 등 활동비에 국정원 자금이 투입됐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 목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사무실 비용을 지원해준 사람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고 국정원에서 박근혜 후보를 도우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윤 목사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지만 문제가 되자 윤 목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국정일보, 국정방송을 운영하는 총재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창기급을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수사당국은 윤 목사의 당시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관제 데모를 한 걸로 조사된 우파단체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자유대한 수호 실천본부는 국정원 직원이 처음부터 이 같은 집회 시위에 동원할 목적으로 국정원 퇴직자의 명의를 빌려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관련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전단체를 활성화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대표자를 섭외해 단체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 박원순 시장 비판 1인 시위, 2012년 5, 6월에 통합진보당 규탄 1인 시위 등 활동이 국정원의 지시와 금전적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경 만들어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본부 역시 국정원 직원이 한나라당 당원을 대표자로 섭외해 만든 단체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두 단체의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가의 후원을 받아 자발적으로 활동을 했을 뿐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 줄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단체의 홈페이지는 모두 폐쇄됐고 대외적인 활동도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두 단체 대표가 2011년 이전에도 시민단체 활동 전력이 없는 만큼 자발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의 내용입니다. 이건희 회장을 왕에, 이재용 부회장을 세자로 비유하며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당시는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2달이 지난 시점,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제1현안이라고 문건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답니다. 현재 이재용은 검증된 바 없다면서 특히 기아차에서 현대차로 건너간 정의선 부회장에 대해선 언제 돌아오냐는 내부 호평이 있다며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쏟아졌던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들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권능을 모두 동원해서 사기업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노골적으로 기획하고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삼성 승계 지원은 이듬해인 2015년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회의 문건으로 이어집니다. 7월 29일 이 실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합니다. 석 달 뒤 국민연금 이사회 전날에는 합병에 부정적이었던 최광 이사장의 돌출 행동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일련의 문건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삼성 승계 챙기기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이거를 정봉주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넘어가고요.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미니미니 19번째 시간입니다. 최민희 의원님이 가장 좋아한다는 방송입니다. 수십 개 방송 중에
새가 날아든 달을 가장 좋아하신답니다. 고맙습니다. 그 고백.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그리고 옆에는 이주영 수행실장님도 나오고 안녕하십니까. 이주영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명절이 정말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밥상 위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나 최민희 봤다. 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치인들이요. 예전에 제가 이런 거 안 할 때 왜 악수를 하고 다니까 선거 때만 되면. 근데 그게 은근히 효과가 있어요. 정말 싫은 사람 아예 악수를 안 해. 네.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악수 청하면 해요. 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뭐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오면 악수 청하면 그냥 손 뿌리쳐버리고 그냥 가요. 예전에 그 노량진역인가 18대 대선 때 박근혜가 노량진역에 와서 고시 보는 공시생들이랑 악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청년이 악수를 뿌리치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어쨌건 간에 정치인들하고 악수를 한번 하면 막 그 사람이 좋아지진 않는데 호감이 조금은 생겨요. 우리 의원님도 악수 좀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요 악수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원래 조금 바디랭귀지나 신체 접촉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낙선하고 완전 바뀌었죠. 완전 인류 재창조. 네, 저 완전 바뀌었어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악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수 안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피하는 분이 있거든요. 눈을. 그러면 제가 그 눈빛이 가는 방향으로 쫓아가갖고 눈을 맞추고 악수해요. 일종의 정치도 약간 연예가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굳이 나한테 악수를 청해 온다면 하면 저기는 사라지는 거죠.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저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이번 연휴 기간에 어느 곳에 갔어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그 나이도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하고 눈을 피하더라고. 예, 그런 분들은 되게 좋은 분들이세요. 정직하고. 그래서 저를 안 찍었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미안해 죽겠어 그거. 그 미안 아니에요. 싫다예요. 그분의 경우는. 그런데 그 표정을 너무 노골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상처받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옛날 같으면 상처받아서 막 가슴 아파했는데 요새는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다가가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기요. 그 낙선하고 나면요. 아주 작은 몸짓, 작은 눈빛의 흔들림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마음을 아는데 그렇게까지 큰 몸짓을 하시면 제가 이 상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눈을 쳐다보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처구니 없다고 웃더라고요. 당만 보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우리도 무조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싫은데 그 사람들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그쵸? 거고. 네. 근데 그게 한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정말 적개심은 사라져요. 잘하시는 거고. 그 이주영 실장님은 이제 옆에서 수행하시니까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뭐 심하게 항의한다거나 뭐 멱살을 잡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 네, 아예 무시를 한다거나 취급을 안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투명 인간. 진짜. 네. 나배양주 그 게리맨더링의 그 효과. 요즘은 거의 없죠. 그런 분들도 요즘은 없는데 그 낙선하고 한동안 아주 극히 일부. 그리고 이제 관변단체에 가면 관변단체 일반 회원은 또 안 그러세요. 관변단체 상층부들이 투명인간 취급 많이 했죠. 지난 대선 때 우리 동네에도 이제 문재인 후보의 유세차가 한번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부끄러워요. 예를 들면 정당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중요한 요소에 차 받쳐놓고 뭐 율동하고 춤추고 막 연설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부끄럽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박수 보내고 그러는 게 생각보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효과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같이 가서 이렇게 박수 쳐주는데요. 그 유세차는 뭐 후보가 오시지도 않았지만 여기 현역 지역의원의 차원에서 하는 건데 사람들이 모여있질 않아. 유명한 사람도 없고 후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는데 막상 서갖고 박수치긴 되게 뻘쭘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명이 계실 때 박수치는 경우는 있어도 맞습니다. 혼자서는 박수치는 경우 없고요. 그냥 손을 흔들어 주시는 정도면 아주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열흘 지나고 연휴 3일 정도째부터 몸살이 나가지고요. 제가 웬만해선 안 아프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막 노래자랑도 있었고요. 우리 동네는. 그러겠지. 예, 콩쿨 대회 한마디로 말해. 예, 도농복합이어서 노래자랑도 아주 성대하게 예, 노래자랑답게 한 지역에서 했어요. 거기 혹시 심사위원 같은 거 하셨어요? 아니면은 뭐 심사위원
저는 축사하는데 현역 의원은 노래까지 시키고 이런. 저는 원외라고 노래도 안 시키고 구박받았지만 좋았어요. 주광덕 씨 좋았겠네. 참네. 주광덕 씨, 에이 참. 저는 정말 크는 정치인은 한 번쯤 낙선을 맛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큰 선거에서 낙선하신 분입니다. 대선에서 낙선하신 분이세요. 연속 2번 후보가 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운명이에요. 네, 운명. 최민희 의원은 뭐 다르겠습니까? 그것도 운명이요. 받아들이시고요. 낙선이 운명이란 뜻인가요? 운명이에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잘 되려고 하는 그 일보 후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기분 나쁘실 것도 없고. 그나저나 이번 추석 연휴에 돌아다녀 보니까 민심은 어떻던가요? 저희 지역은 저희 지역은 보수적인데 제가 진짜 여론조사하고 지역 돌아다닌 민심이 일치한다는 걸 느꼈어요. 예, 이게 이제 여야가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실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당은 야당의 경우는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당의 논평을 보면 현실에 그냥 가깝고요. 자유당 쪽이나 야당 논평을 보면 좀 안 좋은 쪽으로 지나치게 과장돼 있는 거 맞아요.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셨죠? 예, 거기 보면 특징이 딱 2가지라고 제가 보는데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지율 반등의 이유는 북한이 조용해서 그래요. 그러네. 네, 또 이렇게 반등된 지지율이 북한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또 도발하면 또 소폭 하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국내적인 문제로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양당이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로 가고 있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여러 당 있는 거 지금 다시 조금 마음에 안 드셔서 양당 체제로 가라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또 51.1%. 리얼미터가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9.5%. 네, 반등. 네.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은 51.1%.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3주 만에 20% 회복했다면서 20.0%. 네, 근데 그 20.0%는 의미 있는 수치죠. 진짜 의미 있는 수치는요. 제가 봤을 때는 부산 경남에서 월등하게 오른 거예요. 네. 한 10%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추석 밥상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네. 60대에서도요 47.5%에서 53.8%로 올랐습니다. 그 나오는 지표들이 상당히 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해지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흔들리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고착화되는 그게 이제 박스권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60대에서 70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80% 한동안 유지하시다 70% 박스권에 있다가 지금 60% 후반대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 반등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당들 특히 자유당이 바라는 거는 이 하락세 이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프가 하락세. 근데 반등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올랐다 이러는 의미, 전통적으로 호남 이런 개념이 아니라 PK라고 하면 이 신호가 굉장히 많은 나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정치 지망생으로서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상당히 저쪽으로 가는 건 머뭇거리게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자유당이 20% 넘어갔다. 이거 실제로 지역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 우리 동네는 이제 역이 몇 개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몇 개 역이 있어요. 7개. 예, 근데 그 중에 도농역하고 와부역이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근데 도농역에서 이제 우리 당도 당원 가입을 받아요. 그리고 태극기 부대도 뭔가 서명을 받아요. 그런데 한동안 대선 지나고 한동안까지 태극기 부대가 그 역 앞에서 무엇인가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전부터 태극기 부대가 나타나서 서명을 받기 시작하더니 자유한국당이 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그 서명대에 서명하러 가시는 분들이 꺼리낌 없이 가는 분들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뭐 지지율이나 뭐 그다음에 서명하는 수는 우리가 만약에 서명을 받으면 훨씬 많이 받을 텐데 우리는 당원 가입이니까 조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서명하는 숫자도 늘고 있고 서명하러 가는데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이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지율 20%의 의미고요. 우리가 보기엔 홍준표 대표가 하는 이러저러한 정치 행태들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저 어떤 때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당연한 거죠. 모든 발언들은 자기들 지지자들에게 힘내. 우리도 지금 다시 할 수 있어요. 결집. 보내는 거죠. 그 결집이 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냐면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의 입에서 언제든 통합할 수 있다. 여건만 되면.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 대표의 전략이 그들 나름으로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유당이 11% 지지율, 바른정당이 6% 지지율일 때는 이게 통합이 그렇게 의미를 갖질 못해요. 근데 자유당이 20%가 되면 그리고 바른정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답보되면 이제 통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예상됐던 그쵸.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를테면 큰 사건이라고 하면 차떼기 같은 걸로 해서 지지율이 확 떨어지지만 금방 복구되는 그런 차원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해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20%, 바른정당이 5% 합쳐봐야 25% 정도. 물론 또 다른 시너지가 있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나 정권 주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30% 미만의 지지율로는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당은 이제 조금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될 지점이 있죠. 왜냐하면 자유당하고 바른정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을 해서 의석수가 높아지면 원내 제1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우리 당은 또 국민의당과 어떻게든 통합을 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 통합을 바라지 않는 우리 당의 핵심 당원들, 열성 지지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되게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명절에 이제 방송하는 오늘 말고 어제 월요일 날부터 벌써 연휴가 끝나셨더라고요. 정당들은.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연휴의 민심 평가도 좀 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추석 명절 전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폐청산하자. 정치 보복하지 마. 요 공방을 오고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씨가 이제 어떤 무리수도 두고 그랬는데 그 얘기 이따가 다시 하시기로 하시고. 네. 어쨌건 저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어떤 걸 주장하고 막 하지만 주위에서 하긴 뭐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민심에 어떤 정확한 표본은 안 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부터 시작해서 성토하는 소리만 듣다가 오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거침없이 적폐청산 하시라.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초법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밀어붙일수록 좋은 지지율은 고착된 상태로 안 빠진다라고 보는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미적하는 것보다는 그 법대로 그냥 원칙대로 해. 그거를 뭐 홍준표 같이 거짓말로 받아들여가고 대국민 선동한다고 해서 얼마나 먹히겠냐가 보통적인 생각이고. 네. 이명박근혜 저 세력의 민낯을 봐버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들도 아마 그런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한 상태로 소멸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힘드십시오, 의원님. 저요? 저는요 연휴 중에 토론회를 3번이나 나가서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격돌했었어요. 제가 다 챙겨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팩트를 정리하고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잠시 쉬었다 가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먼저 지르고 가시죠. 적폐청산. 사실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뻔한 이야기를 수십 번도 더 하게 돼요. 사실 저한테는 재미가 없는데 가끔씩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좀 심지가 굳지 않으신 분들은 정치 보복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여기서 매조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건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박연차 표적 세무조사처럼 하는 게 정치 보복인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치 보복 내지는 뭐 그 640만 불 재수사를 얘기하면서 이게 뭐 뇌물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권양숙 여사가 받은 뇌물과 정유라가 받은 뇌물이 뭐가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예, 얼핏 들으면 돈 똑같이 받은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뇌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뇌물이 성립되려면 일단 공직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았다라는 게 확인되면 뇌물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권양숙 여사가 받게 됐다. 이래야 뇌물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이미 당시에 검찰 조사로 밝혀졌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인지도 못하셨고 사후에 이걸 알고 나서 정말 쇼크를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고요. 정유라 건은 왜 뇌물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최순실과 함께 기획하고 지시했기 때문에 뇌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 근데 이제 그 보수 쪽 분들, 그 다음에 카톡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도는 거 보면 돈 받았으니까 다 뇌물이다. 뭐 이런 얘기 전혀 그 뭐 기죽으실 필요 없이 요 차이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획도 하고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고 소통도 하고 심지어 말장사 비슷한 사람을 청와대에서 만나기까지 하면서 정유라를 도왔고 삼성은 돈을 댔고 그랬기 때문에 뇌물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확실히 하시면서 어깨 으쓱으쓱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정치권의 관례, 정치자금법이 굉장히 확고하게 확립되기 전에는 네. 일반적으로 후원자 개념의 그런 분들이 계신 경우도 많았고 네. 그런 잣대로만 들이대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다 그때는 뭐 진짜 뇌물이죠. 네. 왜냐하면 돈 받고 이권을 탁 주고 뭐 이게 일상적이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쵸. 이쪽에서는 사실은 대가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고 뭘 해줬냐인데 정확하게 뭘 해줬다는 것은 사실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뇌물이 아니다. 예, 뇌물은 이제 두 개입니다. 공무원 신분의 사람이 받았을 때 뇌물이다. 만약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어도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알고 있어야 뇌물이다. 그다음에 대가성의 문제는 직접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제3자에게 대가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도 성립이 되죠.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그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 이걸 분명히 해드리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 말씀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하여 대검 중수부가 수사 발표문을 발표한 전문 중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결과를 2009년 6월 12일 중수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6월 12일이면 5월 23일로부터 9일이 지난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인규 중수부장은 2008년 12월 중순부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인지수사했다는 거잖아요. 인지수사를 뒤집으면 정치적 표적 수사를 그렇죠.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사 개요에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08년 11월 25일 박연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옴에 따라 2008년 12월 22일 특가법 조세에 관한 부분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상률 국세청장이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잖아요. 박연차를 잡으면 노무현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건의를 청와대에 했다는 얘기가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그다음에 지금 시중에 뭐 홍콩의 무슨 계좌로 뭐 권양숙 여사가 뭐 돈을 누구에게 보냈다는 식으로 얘기되는 거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박연차가 홍콩의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알게 됐고 국내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수시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홍콩과의 사법 공조 및 국내 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을 통해 사용처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콩에 있는 비자금 계좌는 박연차 계좌예요. 그다음에 그 640만 불과 관련하여 확실히 해야 될 건 그중에 500만 불은 박연차가 연초로라는 사람, 이게 노건평 씨의 사위죠. 예, 연초로라는 사람의 사업에 투자한 투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검찰에서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입니다. 뇌물이 아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 말에 따르면 나머지 14억 있잖아요. 14억은 실제로 자기가 받았다. 그리고 이 자기가 받은 사실을 대통령께서는 전혀 모르셨다. 그래서 이 돈은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뭐 그건 사실입니다. 다 인정하셨듯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혀 모르셔서 이 사실을 아시고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셨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 이제 따님 집 사는데 일부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정말 말을 잊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으셨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자꾸 그 640만 부를 재조사하자는 이유는 재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네. 의혹만 부풀려놓고 사실은 재조사가 불가능. 네, 재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양숙 여사님을 고발한다 어쩐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권양숙 여사님을 고발하려면 이게 또 공동정범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것도 우리 대통령께서 이 뇌물을 받는데 관여하거나 사전에 알거나 뭐 이런 정황이 있고 그게 사실이어야 그런 이상한 공동정범이라는 말도 성립이 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성립이 될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 정치 공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거하신 대통령을 현실 정치에 재소환해서 계속 모욕을 주고 정파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행태는 이거야말로 적폐적 정치 행태임을 분명히 합니다. 박연차 당시 이쪽에 게이트라고 하면 게이트인데 사건을 만들기 나름이라고 봐요. 거기에서 보면은 당시에 민주 세력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로비 대상. 근데 사실은 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오랜 후원자가 대가성 없이 후원해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정치적인 당시의 분위기였다고 보고 그 대가성이 단 한 가지도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라는 말로 엮어서 모욕주기 하고 논두렁시계 만들어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왜 논두렁시계도 가짜였고요. 그리고 이 돈을 받은 시점이 퇴임 3일 전입니다. 퇴임 3일 전에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친구 이제 낙향하니 용돈 좀 쓰시게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예,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수활동비도 줄이셨잖아요. 남기고 가셨다는 것도 또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냐. 그래서 335 모여서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제 그만두시고 나면 뭔가 좀 하셔야 되는데 도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치 보복이 아닌 거 지금 MB에 대한 수사가 이거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MB를 잡기 위하여 없었던 것을 만들거나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뒤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정치 보복적 수사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치고 그 증거들이 전부 MB를 향하고 있고 첫째. 두 번째는 그 MB의 정치 사찰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최승호 PD를 비롯한 방송 쪽 해직 방송인들, 강제 전보 당한 방송인들, 또 한쪽엔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 자료에 따르면 박형준 등을 이게 당선시키기 위하여 MB 청와대가 뭔가 하자 이런 문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파보면 누군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 피해 당사자가 또 MB를 고발하면 또 MB는 고발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와 피해자들이 MB가 이 모든 정치 사찰의 기획자라고 지목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거꾸로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에게 이거 정치보복적 요인이 있으니까 수사하지 말라고 해라. 그게 초법적인 행태입니다. 그렇죠. 그게 과거 군부 독재 시기에 진짜 제왕적 대통령 시대에나 그런 요구가 가능했던 거죠. 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또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 마음속에서 그런 거겠죠. 본인이 바뀌신 게 아니라 뭐냐면은 김갑수 작가가 추석 연휴에 나오셔서 하신 말이기도 한데 큰 눈을 껌뻑거리면서 그냥 허허실실 웃는데 뒤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런 표현 썼잖아요. 불법이 나왔는데 검찰한테 수사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느냐. 네.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사실 나도 상관없다. 검찰이 법대로 하는 거를 내가 말릴 권한도 권리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네. 그게 가장 정확한 가장 위대한 기술처럼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맞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맞는 일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매력이 아닌가 싶었어요. 이번에 제가 느낀 게. 그냥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그건 한쪽에 놓고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 마스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전 저한테 영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영화 안 봐요? 이 팟캐스트 이후에는 영화를 딱 2번 봤습니다. 몇 년 동안. 영화 마스터 네, 봤어요? 봤습니다. 네, 어제 마스터를 또 케이블에서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봤는데 그 마스터 제일 앞장면에 나오는 대사 기억나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나?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얘기예요. 기억이 나줘야 이게 편집이 안 되는 그치. 거기에 보면 그 첫 장면의 첫 대사가 뭐냐면 처칠이 굉장히 바쁘게 어딘가를 간 거예요. 그러다 속도 위반을 해서 걸린 거예요. 한 경찰한테. 그런데 그 경찰이 속도 위반 딱지를 떼려고 하니까 이게 처칠 수상이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경찰이 그냥 딱지를 떼요. 겁도 안 내고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딱지를 떼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칠이 생각해보니 그 경찰이 되게 훌륭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경찰을 1계급 특진시키라고 경시청에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경시청장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경시청에서는 경찰이 자기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1계급 특진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비슷한 일화도 하나 있었죠.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군부대 시찰 비슷한 걸 하는데 암호를 대야 돼요. 암구호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저쪽에서 나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통령이니까 더 대해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거 진짜 알고 보면 그게 정상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바로 그 경찰 같은 마음으로 사는 분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친노 친문이 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죠, 이주영 실장님. 네. 그러니까 이명박이 정권 잡고 박근혜 시절까지 9년 동안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이미지 훼손시키는 거. 하다못해 이번에 나온 보도들 중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목적 또는 뭐 노벨상을 뭐 취소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이미지를 깎아먹으려고 엄청 노력한 사람들 그 엄중한 수사망 뭐 이런 감시망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다 인증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그 새날에서 이미 했을 텐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 노벨 평화상 반환 음모 사건, 그거 너무, 그 국제적으로까지 그렇게 망신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노벨 평화상을 취소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걸 국내 선동용으로 써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온갖 폄하가 국정원 발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 방송하면서 사실 편집이 엄청나게 돼서 지금 나간 방송인데 네. 계속 한숨만 쉬는 거예요. 대체 이게 정말 나라였을까 싶어서 네. 정상적인 팩트 공격이 안 돼. 계속 한숨만 나오고 막 분해가지고 욕설 튀어나오고 그거 잘라내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예. 안 나라예요, 안 나라. 오늘 나온 뉴스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한 몇 주 동안 이명박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밖에 사실 안 나와서 이거 박근혜 대 국정원은 언제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이게. 네. 박근혜 국정원을 곧 수사한다 그러고요. 그중에 네. 대표적인 사건은 NLL 대화록 그걸 폭로한 사람이 바로 김무성이니까 김무성은 이제 뭐 이걸 어떻게 입수했느냐부터 얘기가 되겠죠. 네, 이거는요. 이게 국민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NLL 대화록 폭로한 당사자들 정문원 포함하여 이들이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기소가 안 되거나 이랬어요. 그래서 법조계가 멘붕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기소하지 않아요. 요게 이제 당시에 터진 사건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박근혜식 방법이었잖아요. 네. 댓글 사건도 그랬고. 그래서 댓글 사건의 경우는 그걸 제대로 수사하려는 최동욱과 윤석열을 좌천시킨 사건이잖아요. 최동욱 같은 경우 완전 사생활을 뒤져서 폭로함으로써 댓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거 막은 거잖아요. 특히 선거법 위반 관련된 부분. 그런 방식으로 해결된 사건인데요. 근데 이제 NLL 대화록 사건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이거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 북한에 갔을 때. 네, 사실 반대였죠. 네, 사실은 지키고 왔는데. 그래서 지키고 왔다는 동영상도 계속 대통령님 말씀으로 떠돌았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 인정되지 않았고, 이거 완전히 대선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 후보가 토론회 때 사실 토론만 한번 하고 나면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몇 가지 대비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NLL이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대화록을 국정원이 무단 유출했죠. 그렇게 해갖고 그 내용을 안 좋게 각색해서 그거를 김무성이 유세 현장에서 얘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별명이 김무성 씨가 찌라시가 된 이유가 그거 어디서 났어? 찌라시에서 봤다.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댓글 사건 또는 김용판의 말도 안 되는 수사 결과 발표, NLL 대화록을 가져와서 그걸 반대로 공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대선을 뭐 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사건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 김무성, 권영세 당시 친박 실세들이 다 개입됐던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그 자료. 그 출처가 국정원이었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김무성 쪽에서도 뭔가 이명박처럼 발언이 나올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스타일로 봤을 때 홍준표와 똑같은 워딩. 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일단 나갈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빨리 우리가 자유한국당이랑 합쳐야겠네 이렇게 될지 네. 아니면 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불법을 했으면 적법한 절차로 처벌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2012년에 국정원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한 손에는 댓글, 한 손에는 NLL 대화록. 이걸로 2012년 대선판을 흔든 겁니다. 예, 그래서 2012년 대선은 그 정당성이 이미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적폐청산이랄까 불법에 대한 엄단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국정원 이름 바꿔야 돼요. 이렇게까지 오염돼 버린 국정원은 사실 이름부터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국정원 이름이 몇 번 바뀌었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여기까지가 이제 국가정보원.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국정으로 바꾼 건데 정보원으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 좀 바꿔서 새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아요. 국정원이라는 이름 자체를 놓고. 그렇죠. 예,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국정원의 이름을 바꿀 것을 권고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저는 뭐 바른정당이잖아요. 김무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 탄압이다, 뭐 정치 공작이다 이러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의 촉진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국가안보산업정보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이름에다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뭐 엇박아 놓는 방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역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자기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때로는 불법도 섞여 있는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목소리가 아무리 커봐야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태되어 가는 것. 그 과정을 통해 간다고 보는데 저쪽 목소리가 막 세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피해의식이 좀 있어가지고 불안감 느끼고 저러다가 또 저 사람들 뭐 나쁜 짓거리 뭐 하는 거 아니야. 저쪽 사람들 결집했고 선거 때문에 막 뒤집어지는가 온갖 생각하겠지만 저는 최근에 보고 느낀 게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퍼센테이지 분들은 깨어났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그 깨어난 것이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 보루다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SNS를 통해서. 그리고 그 SNS를 통해서 조직된 힘들이 다시 제도권 신문과 방송을 대결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국정원 TF가 밝히고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국정원 누구의 지시로 생산됐는지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되었는지도 다 검찰이 수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 국정원장들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뭐 있어요.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분들 이제 뭐 이쪽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뭐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협치가 중요한데 그런 프레임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걸 정반대로 보면은 촛불로 만들어진 긴급히 만들어진 정부. 네. 근데 거기에서 마저도 협치란 이름으로 이런 불법적인 것들을 그냥 묻고 넘어간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충분히 보수에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어떤 상황 설명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위법한 것은 법으로 처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하게 이 난국을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논리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논리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협치를 한다면서 지금 왜 지난 정권의 적폐를
뒤지냐 요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왜 뒤지냐 요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푸나님 말씀대로 그건 법과 원칙에 따라 이게 촛불 정부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가 숙명적으로 해내야 될 일이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청산입니다. 이걸 안 하면 문재인 정부는 존립의 의미가 확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안보와 관련하여서는 저는 거꾸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 그리고 군대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국가 안보의 정말 최전선에 있는 핵심 두 권부 아닙니까? 이 권부가 국가 안보보다는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한 손에는 댓글, 한 손에는 NLL 정치 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해서 박근혜 정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국정원이 이런 말하자면 문제되는 군인들이 어떻게 안보를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문제되는 진짜 정치군인들, 정치군인 아닌 정의의 군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정치군인들 속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국정원 내에도 그 댓글 공작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많은 정의의 우리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진짜 정치적이며 정파적인 행태를 일삼았던 상층부는 저는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네. SNS에 강추했던 논설 경향신문의 박내용 칼럼을 보면요. 네. 제목이 이명박과 까피탄리인데 까피탄리. 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청산은 가혹하리만큼 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비판 시민을 적으로 올가맨 정권이 정치 보복 운운하며 대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정치는 꼭 유권자 수준이다. 자업자득이다. 누대에 걸쳐 이명박 같은 껍빗한 니가 활개치도록 내버려둔 주역은 바로 시민들이다. 애초에 시민들은 이명박에게 정의와 도덕을 묻지 않았다. 잘잘못에 대한 추궁도 없었다. 오로지 우리 편이냐 아니냐만 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것인가. 청산할 때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청산되어야 할 세력에 바로잡힌 경우는 없다. 야만의 역사는 그렇게 되풀이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껍빗단 리를 우리는 잘 아는데 의외로 젊은 분들이 껍빗단 리 안 읽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회주의자. 그렇죠. 껍빗단 리가 캡틴이란 뜻이잖아요. 러시아어로. 그러니까 껍빗단 리는요. 맨 처음에 친일파였어요. 그랬다가 친러파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친미파가 되어서 살아남는 기회주의자의 대명사. 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껍빗단 리가 우리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꼭 읽어야 되는 소설이었거든요. 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최민희의 방송은 다음 에피에서 이어집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제 인생의 최대 실수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담배라던가, 좀 제가 뭐 하고 있던 어떤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마차님 얘기를 듣고 나면은, 내가 날렸던 돈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점점 달라져.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 좀 고민되는데, 일단은 저기 방송국을 제가 이제 또 개그를 하다 보니까 방송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인생을 딱 살면서 말이죠. 개그도 이 기회가 이게 내가 기회였는데 기회인 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 동기가 한 30명 개그맨들이 쟁쟁한 친구가 많은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친구는 양세형이 제일 잘 나가고, 그다음에 한 30명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딱 그때도 보면은 저는 막 좀 잘 될 것 같은 애랑 놀았었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애들하고 어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라기보다는 그냥 애가 좋은 거였어요. 내 옆에 있는 애들이 그런 친구들이었으니까. 우정이 좋은. 그러니까 옆에 저 친구랑 뭔가 해서 저 친구가 잘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시스템을 짜서 저 친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아니 분산 투자, 애랑도 친하게 지내고 쟤랑도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너무 단순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딱 3년만 해서 내가
100만 원보다 더 벌면 더 하고 아니면 안 해야지. 이 생각만 하고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없으면 안 하는 거고 네. 있으면 계속 하는 거지라고만 나한테만 포커스를 맞춘 그 거예요. 기준 금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은 제가 회사 다닐 때 100만 원 받았으니까 네. 같은 월급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버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100만 원 딱 생각을 하고 이제 개그를 이제 짜는 거죠. 짜서 하면서 그때도 이제 더 잘하는 친구들이라던가 저 같은 경우는 연기를 더 잘하는 애들 뭐 이렇게 좀 스타성 있는 애들 뭐 이런 걸 그때는 잘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게 다 된다. 재밌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시선하고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그래갖고 처음에는 뭘 해도 그냥 잘 웃기지가 않았어요. 사람들하고 서로 어색해지고 무대에서 나는 막 뭘 하고 있는데 분명 웃을 타이밍인데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또 던졌어 했는데 또 조용한 거예요. PD는 담배 피고. PD도 없을 때요. 연습생 시절 때니까. 딱 나와서 이상한데. 근데 그때 이제 바람잡이들 있어요. 바람잡이들 멘트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너무 단순한 거야. 저걸로 웃길 수 있어? 막 하면 야 빵빵 터진다는 거야 이거 하면. 저거 안 웃길 것 같은데. 근데 무대 딱 와가지고 바람잡이가 탁 해갖고 막 해요. 손만 올려주세요. 내 손을 잘 흔들어주세요. 네. 열렬히 환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터지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저런 걸 웃어? 막 이런 거예요. 막 이런 거.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네 여러분 오늘 여성 출연자 굉장히 기대가 많으실 텐데 여성 출연자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 얼굴에 머리만 깁니다. 빵빵 터지고. 뭐야 저거 단순한 거를. 그 당시에도 저거 약간 여자 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인데도 젠더 감수성. 젠더 감수성 너무 강해갖고 저 당시 땐 될 때였거든요. 될 때였는데도 그때도 민감해가지고 저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외모로 이런 거 디스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내가 날 까는 건 괜찮지만 남 까는 거 안 좋지 않나 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게 먹히는구나 하고 이제 좀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좀 법이 강화가 많이 됐어요. 방송법이 뚱뚱한 거 까도 안 되고 뭐 마른 거 까도 안 되고 누구 놀려도 안 되고 너무 까다로웠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말 어거지로 해서 조금 우리 힘든 친구들끼리 해서 방송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있어요. 근데 주변에 좀 친한 사람이 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송국 기수마다 잘 풀리는 기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재석 선배도 그 기수대 선배들이 다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기마다 어떤 데는 홀수 기수가 잘 된다, 짝수 기수가 잘 된다, 뭐 이런 방송국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7기인데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주변에 이제 잘 되는 분들이 좀 생겼는데 잘 돼도 같이 뭐 코너를 그 사람이랑 같이 해서 뭐 하나 올라가면 어렵게 혼자 코너 하나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왜냐하면 더 잘 보일 수가 있고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윤태기 형이 태가로 막 잘 나갈 때 갑자기 제가 뭐 신입 부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태기 형 아버지로 나온다. 이러면 갑자기 인기가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야 굳이 도움 받아야 돼? 뭐 인생 자신감이지 뭐. 자신감이지. 야 이제 내 차례도 돌아오겠구만 하면서 극장에서 열심히 차면서 이럴 때였었어요. 봐라 나도 보여주겠다. 지금이었었으면 바꿔서 형 난데 하면서 막 친하잖아 우리 옛날부터 하면서 뭐 좀 넣어달라고 막 뭐 하기도 하고 막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그래 하면서 또 그냥 일반 사람인 게 아니라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1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극장 때부터 나랑 친하고 잘한다 그러면 그래? 왜냐면 스타가 얘기하면 금방 듣거든요. 그럼 빨리 방송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나도 할 수 있어 하다가 점점 이게 1년 2년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SBS는 하려다가 SBS 동기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MBC로 갔잖아요. 개그야로 가서 여기서 내가 떠야겠다. 하고 그 당시 이제 조원석 씨, 재민수라는 형이 한참 이제 저랑 이제 개그를 많이 할 때였었어요. 근데 그 형이 좀 이제 김재우라고 나몰라 패밀리하던 있어요. 그 친구랑 원래 둘이 많이 했어요. 개그를 많이 했는데 재우가 굉장히 터프해요. 나이는 원석이 형보다 어리거든요. 굉장히 터프해가 운동도 많이 하고 터프한 캐릭터로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도 터프해요. 싸움도 잘하고 등치도 좋고. 그러니까 원석이 형은 야 이리야 막 이런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타일 자체가. 얼굴은 강하지만 몸은 약한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재호랑 개그를 둘이 짜다가 맨날 재호가 형 햄버거 먹죠?
그래 재우야 하면서 햄버거만 2달을 먹었대 점심마다 햄버거. 당연히 먹기도 싫은데 재우가 좋아하니까. 하면서 실제 상황이 둘이. 개그 코너가 아니라 실제 리얼입니다. 리얼이에요 리얼. 특이했어요. 또 특히 조원서 형 집은 내가 그때 가봤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장판이 없었어요 집에. 네? 집에 장판이 없어요. 바닥 장판이 없고 네.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 되고. 서양식이네. 서양식. 근데 집은 완전히 한옥식인데 그 문화만 서양식이에요. 모양 바닥이 그냥 회색이에요. 회색 시멘트만 있으니까. 그리고 라꾸라꾸 침대가 하나가 이게 생뚱맞게 있고. 그리고 정말 생뚱맞은 거는 집 벽에 태극기가 큰 게 걸려 있어요. 하여튼 뭐 그래갖고 내가 그때 막 떡볶이도 같이 먹고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도 개그를 내가 이제 같이 형 이거 하자. 요거 괜찮다. 이게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형 같이 이제 깔깔이라는 코너를 해갖고 개그야에서 이제 좀 방송이 잘 됐어요. 하고 나서 근데 그걸로 스타는 안 됐죠. 서로 방송 녹화만 해서 그냥 출연료만 그냥 받아가는 정도가 됐고. 근데 여기 이제 그 당시 이제 재민수라는 캐릭터가 터지면서 재민수 갑자기 스타가 돼요. 빡 올라가요. 빡 올라가면서 예능 프로도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때라도 내가 왜냐면 같이 그 라꾸라꾸 침대에서도 많이 자고 시멘트만 깔려 있는 방바닥에서 같이 술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막 잘해보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좀 그때 적극적으로 형 나 재민수 매니저로 한번 출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던졌으면은 거기서도 그럴까? 뭐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얼굴을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때도 제가 또 역시 나도 할 수 있어. 저 사람 코너 없을 때 내가 만들어준 사람이야 하면서 또 내가 할 수 있어 하다가 혼자 이렇게 짜다가 근데 이게 영원히 시간이라는 게 항상 내 편이 아닌 게 뭐냐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그야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하려고 해도 이제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개그야 없어지는 게 언제예요? 개그야가 좀 됐어요. 오래됐어요. 거의 한 10년 전 같은데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오래됐어요. 왜냐면 개그야 때가 그 당시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잘 될 때 주몽이 시청률이 50%로 나올 때예요. 주몽 딱 끝나고 그냥 놔두는 사람들 많잖아요. 채널 안 돌리고. 그래서 보통 그 당시 개그야가 한 15% 17% 사모님 김기사 운전해 할 때 그 당시잖아요. 그 당시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내가 그때 생각을 아차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자 누구 스타의 도움을 안 받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 그렇죠. 갖고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조금 더 빨리 그냥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거를 부탁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쉬운 소리 한다는 게 아니라 좀 도움을 받아서 같이 잘 돼서 나도 잘 돼서 도와주면 되는 건데 그리고 말이라도 해볼 수는 있었을 텐데 굳이 그때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또 자존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말씀 듣다 생각이 난 말이 있는데 짐 론 같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당신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5명 평균이 당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5명이 평균.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이다. 예. 그러니까 김일희 씨가 지금 이제 그분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더 하고 막 이럴 걸 지금 이제 놓쳤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옆에 끼고 있었으면 그 5명 정도 평균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은 이 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도움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이 그때 그랬잖아요. 개그 제가 시작할 때도 실력이 되면 계속 하고 아니면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었지. 이걸로 뭐 약간 이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그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과 성공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로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태가라는 코너를 김영인이라는 친구가 짰는데 그 친구가 머리에서 나온 건데 그때 그 윤택 씨하고 우리 권투 선수 하는 막 그거 했는데 김영인이가 왜 짰냐면은 그때 김대훈이라는 우리 개그맨 동기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말을 약간 그렇게 해요. 네, 형 왜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대훈아 우리 이런 거 같이 짜자 그랬더니 싫어요. 그거 왜요? 그래서 윤택이 형한테 넘어갔어요. 그 캐릭터를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 진짜 모른다라는 게 내가 보면은. 맞아요. 근데 물론 제가 또 윤태희 형이 해서 더 잘 된 것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스라 뭐 이런 코너들도 품치기 빠빠 품빠빠 뭐 만호야 뭐뭐 했단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스란 코너도 우차사 할 때도 그것도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제가 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거를 어디서 제가 따왔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스 뭐뭐 했어요 품치기 빠빠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왜냐하면 코너라는 거 짤 때는 영감을 어디서 받았느냐라는 게 있어요. 근데 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둘 다 대답을 못해요. 왜? 내가 짠 걸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저는 어디서 짰냐면 옛날에 우리 박승대 사장님이 극장에서 옛날 코미디를 좀 봐야 된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일요일 밤에를 틀어주는데 그 당시 이제 남이와 붐붐 알죠? 철희 씨하고 둘이 있잖아요. 둘이서 코너 무슨 뭐 하나 끝날 때마다 둘이서 나와가지고 손을 맞춰가면서 이제부터 춤을 춰요. 그대와 함께 만나볼 사람 누군가요? 말레마 빨리 봅시다. 빠빠라 빠빠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원래. 나한테 있는데 제가 그때 노예계약 사건 크게 터졌을 때 그 계약을 저는 안 했기 때문에 방송을 못하게 그때 막았었어요. 갖고 방송 출연을 못하는 거 SBS 거를 그 당시에 갖고 밖에 나가 있어서 제가 했던 코너들을 다 이제 정만호 씨가 하고 윤성환 씨가 하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했던 코너들 남이 하는 걸 내가 보고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때도 그것도 약간 전 후회를 살짝 했어요. 개그 코너에도 그런 게 있고. 나도 그냥 사인하고 그냥 한다 그럴 걸. 그 당시엔 나는 그런 게 되게 민감해가지고. 왜냐하면 아까 했지만 전 되게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람하고 내가 3년이면 몰라도 7년을 하자고 하면서 는 안 했거든요. 나 빨리 잘 돼서 예능 가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7년씩은 좀 부담스러운데 갖고 그리고 어차피 사인은 3년만 했으니까 3년만 하면 되잖아요. 서로 약속한 대로. 그러면 방해를 안 해야 되는데 4년을 다 안 했다고 방송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부로 그 젊은 나이에 방송 그냥 3년 기다렸다가 KBS 시험 봐. 그리고 뭐 소송 걸려면 소송 걸어봐. 근데 뭐 SBS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배우만 다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때는 되게 상처였죠. 그리고 딱 나가면서도 끝까지 저랑 그 사인 안 하고 버틴 애가 김재우랑 저밖에 안 버텼단 말이에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노예계약을 한 상태고 왜냐면 방송을 노래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방송 안 내보내준다고 할까 애들도 다 했는데 재우랑 나랑은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버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처음에는 이제 좀만 대화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분도 약간 강성으로 나왔어요. 초반에 게다가 좀 한두 번 구슬리다가 저 이것만 갖고 하겠습니다. 3년 계약했는데 3년만 하면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야. 니네가 그렇게 하면 나머지도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갖고 그 선례를 삼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제 두 명을 이제 방송을 못 하게 친 거죠. 하고 재우는 그 당시에 조금 방송이라도 하다가 내쳐졌지만은 난 뭘 하지도 않았는데 내쳐졌. 자존심만 세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 당시에도 컬투 선배님을 되게 존경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개그 못할 때 동기들 방송하고 그럴 때 방송 못할 때 이제 컬투 선배님들이 불쌍하다고 쟤네들 개그맨인데 재우랑 일이 너무 불쌍하다. 갖고 쟤네들 우리가 데려와야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막 그 일 터지기 전에 노예계약 사건 터지기 전에 먼저 변호사랑 이렇게 다 해가지고 빼주려고 다 작업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컬투 선배님이 그래갖고 우리 둘은 이제 계약을 안 한 상태여서 작업하는 거였고 원석이 형은 계약을 했는데 재우랑 같이 하던 코너가 있어가지고 계약을 한 상태로 따라왔어요. 그냥 따라 빠져나와가지고 햄버거 2달 먹으면서 계약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두 가지 포인트가 내가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길어진 좀 많이 돌아간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계약을 차라리 나도 하고 동기들 활동할 때 같이 활동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좀 잘 나가는 친구들한테 조금만 더 좀 부탁도 하고 좀 내려놓고선 다가갔었으면은 조금 더 내가 내 이름이라던가 얼굴이라던가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이라고 또 달라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때 그 박흥대 사장 그 노예 계약 사건 있었을 때 그때 그 박흥대 사장 소속사에 있었던 개그맨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인권 침해나 이런 뭐 부당 노동 행위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이게 힘들어했다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차라리 좀 둘러가더라도. 근데 그런 게 명성이나 이름을 딱 그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리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뭐 저희가 나이가 26, 7살에 늦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공채 마지막 나이대가 30이에요. 만 30. 그럼 나한테는 3년 뒤에 시험 보라 그러면 거의 30이란 말이야. 딱 한두 번밖에 기회가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건 그거였어요. 왜냐면 뭐였냐면 뭐 설레고 좋고 뭐 좋다 이거야. 나 그러면 안 맞으면 바로 내보내주고 딴 데 시험 보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3년을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꿈 갖고 했는데 3년을 계약을 했으면 3년 동안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4년을 다 안 했다고 3년 계약한 애를 방송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욕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도 SBS랑 같이. 야, 일반인이 SBS를 상대로 소송 걸어서 싸울 수가 없다. 그냥 기다려라. 아니면 잘못한 게 있어야지. 아니, 나보고 잘못했다고 들어가라는 거 다시. 아니 3년 계약해서 3년만 하겠다는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사장님 4년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조금 감정이 그렇게 돼서 좀 이제 다시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또 뭐냐면 그러니까 그 친구들 이제 개그맨 친구들이 막 이렇게 개그맨들하고 방송하고 할 때는 저는 이제 일반으로 행사하는 친구들 MC하는 친구들, 그 아버님 장례식 때도 MC하는 친구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어울린 거예요. 방송 못 하니까. 나는 이제 3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3년 이제 KBS 봐야 되는구나 하면서 원래는 컬트 형들이 중간에 도와줄지 모르고 3년을 이제 어떻게 하는데 뭔가 그래도 개그맨하고 가장 비슷한 직업을 찾아보니까 MC더라고. MC. 그렇죠. MC. 그래서 레크레이션 MC든 행사 MC든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덕분에 이제 지금 개그계가 또 어려운 시기가 왔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 친구들하고 또 어울렸던 게 지금은 또 되게 도움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연예인으로서는 내가 그때 좀 판단만 잘했으면, 요 두 가지가 좀 실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지금 생각으로는 다시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때 너무 고지식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야수님처럼 담배처럼. 엄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나 같으면은 지금 야 4년 더 할래? 무슨 소리입니까? 14년 더 할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나 잘 됐군 이렇게 해서 그랬던 게 좀 후회가 됩니다. 억압해서 무엇인가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전부터 태극기 부대가 나타나서 서명을 받기 시작하더니 자유한국당이 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그 서명대에 서명하러 가시는 분들이 꺼리낌 없이 가는 분들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뭐 지지율이나 뭐 그다음에 서명하는 수는 우리가 만약에 서명을 받으면 훨씬 많이 받을 텐데 우리는 당원 가입이니까 조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 네. 예, 그런데 서명하는 숫자도 늘고 있고 서명하러 가는데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이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지율 20%의 의미고요. 우리가 보기엔 홍준표 대표가 하는 이러저러한 정치 행태들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저 어떤 때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당연한 거죠. 모든 발언들은 자기들 지지자들에게 힘내. 우리도 지금 다시 할 수 있어요. 결집. 원하는 거죠. 그 결집이 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냐면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의 입에서 언제든 통합할 수 있다. 여건만 되면.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 대표의 전략이 그들 나름으로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유당이 11% 지지율, 바른정당이 6% 지지율일 때는 이게 통합이 그렇게 의미를 갖질 못해요. 근데 자유당이 20%가 되면 그리고 바른정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답보되면 이제 통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예상됐던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를테면 큰 사건이라고 하면 차떼기 같은 걸로 해서 지지율이 확 떨어지지만 금방 복구되는 그런 차원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해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20%, 바른정당의 5% 합쳐봐야 25% 정도. 물론 또 다른 시너지가 있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나 정권 주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30% 미만의 지지율로는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당은 이제 조금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될 지점이 있죠. 왜냐하면 자유당하고 바른정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을 해서 의석수가 높아지면 원내 제1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우리 당은 또 국민의당과 어떻게든 통합을 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 통합을 바라지 않는 우리 당의 핵심 당원들, 열성 지지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되게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명절에 이제 방송하는 오늘 말고 어제 월요일 날부터 벌써 연휴가 끝나셨더라고요. 정당들은 그 최고위원회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연휴의 민심 평가도 좀 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추석 명절 전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폐청산하자. 정치 보복하지 마. 요 공방을 오고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씨가 이제 어떤 무리수도 두고 그랬는데 그 얘기 이따가 다시 하시기로 하시고. 네. 어쨌건 저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어떤 걸 주장하고 막 하지만 주위에서 하긴 뭐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민심에 어떤 정확한 표본은 안 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부터 시작해서 성토하는 소리만 듣다가 오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거침없이 적폐청산 하시라.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초법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밀어붙일수록 좋은 지지율은 고착된 상태로 안 빠진다라고 보는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미적하는 것보다는 그 법대로 그냥 원칙대로 해. 그거를 뭐 홍준표 같이 거짓말로 받아들여가고 대국민 선동한다고 해서 얼마나 먹히겠냐가 보통적인 생각이고. 네. 이명박근혜 저 세력의 민낯을 봐버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들도 아마 그런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한 상태로 소멸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힘드십시오, 의원님. 저요? 저는요 연휴 중에 토론회를 3번이나 나가서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격돌했었어요. 제가 다 챙겨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팩트를 정리하고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먼저 지르고 가시죠. 적폐청산. 사실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뻔한 이야기를 수십 번도 더 하게 돼요. 사실 저한테는 재미가 없는데 가끔씩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좀 심지가 굳지 않으신 분들은 정치 보복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여기서 매조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건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박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열흘 지나고 연휴 3일 정도째부터 몸살이 나가지고요. 제가 웬만해선 안 아프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막 노래자랑도 있었고요. 우리 동네는. 그러겠지. 예, 콩쿨 대회 한마디로 말해. 예, 도농복합이어서 노래자랑도 아주 성대하게 예, 노래자랑답게 한 지역에서 했어요. 거기 혹시 심사위원 같은 거 하셨어요? 아니면은 뭐 심사위원 축사? 저는 축사하는데 현역 의원은 노래까지 시키고 저는 원외라고 노래도 안 시키고 구박받았지만 좋았어요. 주광덕 씨 좋았겠네. 참네. 주광덕 씨. 에이 참. 저는 정말 크는 정치인은 한 번쯤 낙선을 맛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큰 선거에서 낙선하신 분입니다. 대선에서 낙선하신 분이세요. 연속 2번 후보가 되기도 힘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운명이에요. 네, 운명. 최민희 의원은 뭐 다르겠습니까? 그것도 운명이요. 받아들이시고요. 낙선이 운명이란 뜻인가요? 운명이에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잘 되려고 하는 그 일부 후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기분 나쁘실 것도 없고. 그나저나 이번 추석 연휴에 돌아다녀 보니까 민심은 어떻던가요? 저희 지역은 저희 지역은 보수적인데 제가 진짜 여론조사하고 지역 돌아다닌 민심이 일치한다는 걸 느꼈어요. 예, 이게 이제 여야가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실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당은 야당의 경우는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당의 논평을 보면 현실에 그냥 가깝고요. 자유당 쪽이나 야당 논평을 보면 좀 안 좋은 쪽으로 지나치게 과장돼 있는 거 맞아요.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셨죠? 예, 거기 보면 특징이 딱 2가지라고 제가 보는데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지율 반등의 이유는 북한이 조용해서 그래요.
그러네. 네, 또 이렇게 반등된 지지율이 북한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또 도발하면 또 소폭 하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국내적인 문제로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양당이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로 가고 있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여러 당 있는 거 지금 다시 조금 마음에 안 드셔서 양당 체제로 가라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또 51.1%. 리얼미터가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9.5%. 네, 반등. 네.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은 51.1%.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3주 만에 20% 회복했다면서 20.0%. 네, 근데 그 20.0%는 의미 있는 수치죠. 진짜 의미 있는 수치는요. 제가 봤을 때는 부산 경남에서 월등하게 오른 거예요. 네. 한 10%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추석 밥상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네. 60대에서도요 47.5%에서 53.8%로 올랐습니다. 그 나오는 지표들이 상당히 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해지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흔들리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고착화되는 그게 이제 박스권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60대에서 70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80% 한동안 유지하시다 70% 박스권에 있다가 지금 60% 후반대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 반등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당들 특히 자유당이 바라는 거는 이 하락세 이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프가 하락세. 근데 반등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올랐다 이러는 의미, 전통적으로 호남 이런 개념이 아니라 PK라고 하면 이 신호가 굉장히 많은 나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정치 지망생으로서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상당히 저쪽으로 가는 건 머뭇거리게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자유당이 20% 넘어갔다. 이거 실제로 지역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 우리 동네는 이제 역이 몇 개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몇 개 역이 있어요. 7개. 예, 근데 그 중에 도농역하고 와부역이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근데 도농역에서 이제 우리 당도 당원 가입을 받아요. 그리고 태극기 부대도 뭔가 서명을 받아요. 그런데 한동안 대선 지나고 한동안까지 태극기 부대가 그 역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정원의 시발단 지원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나선 건 시발단 운영자였던 윤종원 목사와 국정원 직원 간의 통화 내역이 확보되면서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서 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 활동과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시발단의 불법 선거 운동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는 시발단의 사무실 운영자금 등 활동비에 국정원 자금이 투입됐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 목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사무실 비용을 지원해준 사람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고 국정원에서 박근혜 후보를 도우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윤 목사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지만 문제가 되자 윤 목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국정일보, 국정방송을 운영하는 총재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수사당국은 윤 목사의 당시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관제 데모를 한 걸로 조사된 우파단체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자유대한 수호 실천본부는 국정원 직원이 처음부터 이 같은 집회 시위에 동원할 목적으로 국정원 퇴직자의 명의를 빌려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관련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전단체를 활성화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대표자를 섭외해 단체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 박원순 시장 비판 1인 시위, 2012년 5, 6월에 통합진보당 규탄 1인 시위 등 활동이 국정원의 지시와 금전적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경 만들어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본부 역시 국정원 직원이 한나라당 당원을 대표자로 섭외해 만든 단체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두 단체의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가의 후원을 받아 자발적으로 활동을 했을 뿐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 줄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단체의 홈페이지는 모두 폐쇄됐고 대외적인 활동도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두 단체 대표가 2011년 이전에도 시민단체 활동 전력이 없는 만큼 자발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의 내용입니다. 이건희 회장을 왕에, 이재용 부회장을 세자로 비유하며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당시는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2달이 지난 시점,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제1현안이라고 문건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답니다. 현재 이재용은 검증된 바 없다면서 특히 기아차에서 현대차로 건너간 정의선 부회장에 대해선 언제 돌아오냐는 내부 호평이 있다며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쏟아졌던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들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권능을 모두 동원해서 사기업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노골적으로 기획하고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삼성 승계 지원은 이듬해인 2015년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회의 문건으로 이어집니다. 7월 29일 이 실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합니다. 석 달 뒤 국민연금 이사회 전날에는 합병에 부정적이었던 최광 이사장의 돌출 행동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일련의 문건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삼성 승계 챙기기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 연차 표적 세무조사처럼 하는 게 정치보복인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치보복 내지는 뭐 그 640만 불 재수사를 얘기하면서 이게 뭐 뇌물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권양숙 여사가 받은 뇌물과 정유라가 받은 뇌물이 뭐가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예, 얼핏 들으면 돈 똑같이 받은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뇌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뇌물이 성립되려면 일단 공직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았다라는 게 확인되면 뇌물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권양숙 여사가 받게 됐다. 이래야 뇌물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이미 당시에 검찰 조사로 밝혀졌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인지도 못하셨고 사후에 이걸 알고 나서 정말 쇼크를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고요. 정유라 건은 왜 뇌물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최순실과 함께 기획하고 지시했기 때문에 뇌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 근데 이제 그 보수 쪽 분들, 그 다음에 카톡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도는 거 보면 돈 받았으니까 다 뇌물이다. 뭐 이런 얘기 전혀 뭐 기죽으실 필요 없이 요 차이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획도 하고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고 소통도 하고 심지어 말장사 비슷한 사람을 청와대에서 만나기까지 하면서 정유라를 도왔고 삼성은 돈을 댔고 그랬기 때문에 뇌물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 확실히 하시면서 어깨 으쓱으쓱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정치권의 관례, 정치자금법이 굉장히 확고하게 확립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후원자 개념의 그런 분들이 계신 경우도 많았고 그런 잣대로만 들이대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다 그때는 뭐 진짜 뇌물이죠. 왜냐하면 돈 받고 이권을 탁 주고 뭐 이게 일상적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쵸. 이쪽에서는 사실은 대가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고 뭘 해줬냐인데 정확하게 뭘 해줬다는 것은 사실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뇌물이 아니다. 예, 뇌물은 이제 두 개입니다. 공무원 신분의 사람이 받았을 때 뇌물이다. 만약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어도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알고 있어야 뇌물이다. 그다음에 대가성의 문제는 직접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제3자에게 대가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도 성립이 되죠.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그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 이걸 분명히 해드리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 말씀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하여 대검 중수부가 수사 발표문을 발표한 전문 중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결과를 2009년 6월 12일 중수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6월 12일이면 5월 23일로부터 9일이 지난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인규 중수부장은 2008년 12월 중순부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여 왔다. 인지수사했다는 거잖아요. 인지수사를 뒤집으면 정치적 표적 수사를 그렇죠.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사 개요에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08년 11월 25일 박연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옴에 따라 2008년 12월 22일 특가법 조세에 관한 부분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상률 국세청장이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잖아요. 박연차를 잡으면 노무현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건의를 청와대에 했다는 얘기가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그다음에 지금 시중에 뭐 홍콩 이는 정치 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이거를 정봉주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넘어가고요.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미니미니 19번째 시간입니다. 최민희 의원님이 가장 좋아한다는 방송입니다. 수십 개 방송 중에 새가 날아든다를 가장 좋아하신답니다. 고맙습니다. 그 고백.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그리고 옆에는 이주영 수행실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영입니다. 예. 예. 어서 오시고요. 명절이 정말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밥상 위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나 최민희 봤다. 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치인들이요. 예전에 제가 이런 거 안 할 때 왜 악수를 하고 다니까 선거 때만 되면 근데 그게 은근히 효과가 있어요. 정말 싫은 사람 아예 악수를 안 해. 네.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악수 청하면 해요. 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오면 악수 청하면 그냥 손 뿌리쳐버리고 그냥 가요. 예전에 그 노량진역인가 18대 대선 때 박근혜가 노량진역에 와서 고시 보는 공시생들이랑 악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청년이 악수를 뿌리치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어쨌건 간에 정치인들하고 악수를 한번 하면 막 그 사람이 좋아지진 않는데 호감이 조금은 생겨요. 우리 의원님도 악수 좀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요 악수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원래 조금 바디랭귀지나 신체 접촉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낙선하고 완전 바뀌었죠. 완전 인류 재창조. 네, 저 완전 바뀌었어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악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수 안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피하는 분이 있거든요. 눈을. 그럼 제가 그 눈빛이 가는 방향으로 쫓아가갖고 눈을 맞추고 악수해요. 일종의 정치도 약간 연예가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굳이 나한테 악수를 청해 온다면 하면 저기는 사라지는 거죠.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저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이번 연휴 기간에 어느 곳에 갔어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그 나이도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하고 눈을 피하더라고. 예, 그런 분들은 되게 좋은 분들이세요. 정직하고. 네. 그래서 저를 안 찍었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미안해 죽겠어 그거. 그 미안 아니에요. 싫다예요. 그분의 경우는. 그런데 그 표정을 너무 노골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상처받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옛날 같으면 상처받아서 막 가슴 아파했는데 요새는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다가가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기요. 그 낙선하고 나면요. 아주 작은 몸짓, 작은 눈빛의 흔들림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마음을 아는데 그렇게까지 큰 몸짓을 하시면 제가 이 상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눈을 쳐다보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처구니 없다고 웃더라고요. 당만 보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우리도 무조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싫은데 그 사람들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그쵸? 거고. 네. 근데 그게 한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정말 적개심은 사라져요. 잘하시는 거고. 그 이주영 실장님은 이제 네. 수행하시니까 네.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뭐 심하게 항의한다거나 뭐 멱살을 잡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 네, 아예 무시를 한다거나 취급을 안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투명 인간. 진짜. 네. 나배양주 그 게리맨더링의 그 효과. 요즘은 거의 없죠. 그런 분들도 요즘은 없는데 그 낙선하고 한동안 아주 극히 일부. 그리고 이제 관변단체에 가면 관변단체 일반 회원은 또 안 그러세요. 관변단체 상층부들이 투명인간 취급 많이 했죠. 지난 대선 때 우리 동네에도 이제 문재인 후보의 유세차가 한번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부끄러워요. 예를 들면 정당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중요한 요소에 차 받쳐놓고 뭐 율동하고 춤추고 막 연설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부끄럽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박수 보내고 그러는 게 생각보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효과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같이 가서 이렇게 박수 쳐주는데요. 그 유세차는 뭐 후보가 오시지도 않았지만 여기 현역 지역의원의 차원에서 하는 건데 사람들이 모여있질 않아. 유명한 사람도 없고 후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는데 막상 서갖고 박수치긴 되게 뻘쭘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명이 계실 때 박수치는 경우는 있어도 혼자서는 박수치는 경우 없고요. 그냥 손을 흔들어 주시는 정도면 아주